전립선 암의 치료입니다. 전립선 암은 이제 각 단계별로 치료할 수 있는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처음 보실 건 워치풀 웨이팅입니다. 워치풀 웨이팅은 이제 환자가 고령에 만성 질환이나 특이 질환이 있어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근시적 치료가 불가능할 때 환자의 증상만 조절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기보다 환자가 발생한 증상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혈뇨가 나와서 수변을 못 본다거나 하시면 이제 수변줄을 껴주고, 뭐 통증이 골전이가 있어서 심하다 하시면 그때마다 통증 조절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액티브 서빌런스입니다. 워치풀 웨이팅과는 다르게 치료 가능한 환자군에서 바로 치료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뭐 요실금이나 뭐 발기부전 같은 증상을 최대한 늦게 발현시키는 게 목적인 상태로 환자분의 현재 이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시도 가능해 볼 수 있는 치료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액티브 서베일런스의 경우에는 로우 리스크나 페이러블 인터메디에이트에서 적용해 볼 수 있고, 이게 가능하다고 이제 된 연구는 실제 전립선 암에 걸린 환자분을 이제 근치적 치료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생존율에 차이가 없음이 연구적으로 밝혀졌고, 그 이후에 이제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PSA를 6개월마다 아니면 DR를 12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이제 하도록 NCCN 가이드라인에서 권고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 특이 소견이 발견되면 MRI를 촬영하고 재바이옵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지컬 트리트먼트로는 RRP나 LRP, 라이프 같은 것이 있고, 요즘은 이제 로봇 수술 발전으로 라이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의 어드밴테이지로서는 이제 암병변을 전체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에서 이제 근치적 치료를 볼 수 있고, 정확한 스테이징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이제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플리케이션으로는 인컨티넨스나 이렉타일 디스펑션이 있고, 이와 관련된 부작용들은 환자분의 나이와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이 좋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환자 평가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지컬 리스크로는 이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블리딩이나 인펙션, 트롬보 엠볼리즘과 같은 부작용이 작용할 수 있고, 드물게 이제 수술 이후에 요도 방광 문합 부위가 협착이 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디에이션 테라피입니다. 수술과 비슷하게 이제 로컬라이즈드 되거나 아니면 로컬리 어드밴스드 된 환자에서 치료 목적, 근치적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옵션입니다. 중간 위험이나 고위험군에서는 ADT를 같이 써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스타틱 디지즈에서는 팔리에이티브 트리트먼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이제 EBRT와 이제 브라키테라피로 나눌 수 있고, EBRT는 외부에서 방사선을 주사해서 환자 병변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고, 브라키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듯 탐침을 넣어서 안쪽에서 이제 방사선을 낼 수 있는 탐침을 넣어가지고 그 부분을 국소 치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BRT 같은 경우에는 74에서 80g의 방사선을 총 뭐 7에서 8주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병원은 6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나와서 치료를 하셔야 되고, 이에 따른 이제 불편함에 대해서 SBRT 같은 2주 안에 치료를 끝내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SBR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우 리스크 환자분에서 사용해 볼 수 있고, 브라키테라피도 비슷하게 이제 로우 리스크 그룹에서 이제 탐침을 넣어가지고 그 부분 포컬 테라피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메디티나 하이 리스크에서는 EBRT와 같이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메디티드 리스크에서는 이제 짧은 텀으로 ADT를 같이 4에서 6개월 정도 같이 하실 수 있고, 하이 리스크 그룹에서는 2에서 3년 정도 하시면 이제 예후에 좋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셀비지 RT라고 해서 이제 프로스텍토미를 하고 BCR이라고 해서 추후에 다루겠지만 PSA가 0.2 이상 나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라디오 테라피를 진행을 하면 예후에 좋다고 되어 있었고, 글리스 스코어가 8이거나 이제 PSA가 급격한 상승이 있을 때는 ADT와 같이 해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라디에이션 테라피의 이제 부작용으로 초기에는 이제 프리퀸시랑 얼전시 같은 유리나리 심텀이 발생할 수 있고 바울 치린지 같이 이제 라디에이션이 바울 뮤코사에 작용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렉타일 디스펑션도 프로스테이틱 폼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래듀얼하게 발생한 데도 있었고 그 외의 부작용은 이제 라디에이션 인듀스드 시스타이티스 같은 혈뇨를 동반하는 환자가 병원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으로 호르몬al 테라피입니다. 호르몬 치료는 근시적인 치료는 아니고 환자를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제 사용해 볼 수 있는 치료입니다. 환자 몸에 전이가 있거나 아니면 수술 이후에 재발 같은 소견이 보인다면 호르몬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전립선 암의 치료에 호르몬 치료를 하는 이유는 전립선 암이 테스토스테론을 먹고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을 이제 억제를 하기 위해서 서지컬 캐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오케이토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가 발달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고 제3세계 같은 이제 빈민국에서 약을 추가로 쓰지 못할 때 오케이토미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메디컬 캐스트레이션입니다. LHRH 아고니스트를 사용하면 LH가 많이 나와가지고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진 테스토스테론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음성 피드백으로 LH가 나오지 않는 작용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류프롤라이드와 고셀딘을 쓸 수 있습니다. 외래에서 많이 쓰는 게 류프롤라이드고 이게 엘리가드주입니다. 엘리가드주는 용량에 따라서 이제 개월수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LHRH 아고니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테스토스테론 플레어라는 급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LH가 이제 많이 발현이 되면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의 생산이 증가되고 그에 따른 이제 얼굴 활동거림이나 아니면 PSA 상승 같은 부작용 아니면 이제 골전이 있는 환자에게선 골전 이부의 통증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토스테론 플레어를 억제하기 위해서 1세대 ARI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LHRH 안타고니스트인데 이 방법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LHRH에 비해서 비용이 비싸고 연구가 많이 되지 않고 이제 연구가 되지 않아서 연구 결과가 부족해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드로젠 리셉터 블로커라고 해서 1세대로는 비카르타마이드가 있었고 2세대로는 엔잘로타마이드, 아팔로타마이드 같은 약품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그림을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안드로젠 자체를 이제 생산을 억제하는 아비라테론 같은 CYP17A1 이니비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생성되고 억제하는 기전 등을 이제 명확히는 보이고 핵 내부에서 보시면 여기서 보면 아비라테론이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테스토스테론을 세포 내에서 생성 자체를 억제를 하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을 캐스트레이션하는데 아주 좋은 약이라고 되어 있었고 비카르타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1세대 약이기 때문에 핵 밖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대류 테스토스테론이 AR에 붙는 것 자체만 억제를 했는데 2세대 같은 경우에는